네, 선유. 조형예술과 자연의 관계, 쉘링. 이 책을 중고로 사려고 세 군데 주문을 넣었는데 세 군데 다 주문 취소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이 책의 중고를 사기가 굉장히 지금 불가능한데 이거를 못 샀다 했더니 그 철학과 선배가 자기가 전자책 사놓은 게 있다 하면서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쓱 훑어보다가 한 3페이지만 좀 읽어드리면 될 것 같다 싶어서 그래서 부분 그러나 만약 자연 속에서 이러한 질을 발견해내지 못한다면 자연에 대한 온갖 탐구는 대체 무엇을 겨냥하는 것일까? 지성이 그 안에 존재하지 않을 법한 것은 지성으로부터의 비난의 대상이 될 여지도 없을 것이며 인식을 결여한 것 자체는 인식될 것도 없기 때문이다. 자연을 작용하게 하는 지는 물론 자기 반성과 연관되어 있을 인간적 자연의 학문과는 결코 동일하지 않다. 등등등 쭉 가다가 천체에는 실로 뛰어난 수적 관계와 기하학이 갖춰져 있다. 그러나 천체는 그러한 원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이것을 자신의 운행에 사용하고 있다. 이건 좀 아닌데. 우리는 동물들이 무의식적으로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이들의 알매 의해 그들 자신 이상으로 훨씬 훌륭하게 많은 일들을 이루어내고 있음을 알고 있다. 예컨대 새는 음악에 취해 혼이 담긴 목소리로 자신을 능가하는 것이며 기술에 뛰어난 작은 동물은 연습이나 배움 없이도 능숙하게 건조물을 완성한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강력한 정신에 의해 이끌려지는 것으로 이 정신은 모든 개개 인식들 속에서 반짝이고 있지만 인간에서와 같은 온전한 태양의 광휘로서는 아직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이 활동적인 지는, 그러니까 이 활동적인 지가 현재 그 가브리엘의 의미장이고 양자의 각에서 양자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쉘링은 그것을 그러니까 과거에 사람들이 에테르라고 칭했던 그런 것들을 활동적인 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정보로 시작했고 그 알미라는 것, 자의식, 의식이라는 것, 신의 의식이 기본 바탕이라는 것을 이 활동적인 지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쉘링이 양자철학의 원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활동적인 지는 자연과 예술에서 개념과 형식, 육체와 영혼을 이어주는 끈이나 다름없다. 모든 사물 내에는 무한한 지성에서 구상된 영원한 개념이 앞서 존재한다. 그러나 무엇에 의해 이 개념은 현실화하고 구체화하는 것인가? 오로지 창조적 지에 의해서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 신의 마음을 창조적 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 지는 마치 예술가에게서 비감성적인 미의 이념을 파악하는 본질이 이 이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본질과 결합되어 있듯이 필연적으로 무한한 지성과 결합되어 있다. 신들에게서 이러한 창조적 정신을 부여받은 예술가를 가리켜 천부적인 재능이라고 일컬으며 공개적으로 찬사를 아끼지 않는 것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예술작품은 우리에게 자연의 창조와 작용의 이 순수한 힘을 하나의 윤곽으로 보여주는 정도에 따라 탁월한 것으로 드러날 것이다. 벌써 오래전부터 잘 알려져 있는 것이지만 예술에서는 모든 것이 반드시 의식을 동반하여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 활동과 무의식적 힘이 결합되지 않으면 안 되며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바로 제가 이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무의식적 힘이 결합되는 걸 제가 그림 그릴 때마다 매 순간 느끼기 때문에 그때만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제 2025년부터는 그냥 주마가편으로 이미 이제 그런 어떤 무의식적 힘이 저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주마가편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의식적 활동과 무의식적 힘이 결합되지 않으면 안 되며 양자의 두 가지의 완전한 합일과 상호 융합이야말로 예술의 지고한 수준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무의식적 지의, 비의가 결여되어 있는 작품은 제작자와는 무관한 자립적인 생의 결여가 느껴지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요게 이제 우리 사역의 율법에서 말한 기운생동이 이상하게 없는 것 같은, 그림에서 뭔가 영혼이 빠진 것 같은, 뭔가 이게 생동감이 안 느껴져. 그게 뭐냐면은 그 그림은 바로 그 활동적인 지, 그 신의 의식, 무의식적인 힘, 여기 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의 결여가 느껴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거를 에스프리라고 말해요. 평론가들은 에스프리, 영혼성, 신의 숨결 같은 거예요. 신의 영혼성이 느껴져야 돼, 그림에서. 자, 왜냐하면 거꾸로 이 지가 작용하고 있는 곳에서 예술은 그 작품의 지성의 최고도의 명석함과 더불어 또한 자연 작품이 유사하게 지니는 저 규명하기 어려운 실제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자연에 대한 예술가의 상황은 자주 다음과 같은 진술로 설명되어 왔다. 즉, 예술이 예술 작품이기 위해서는 우선 자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며, 그리고 오로지 최후의 완성에서만 자연으로 되돌아가 있다는 것이다. 이 진술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것 이외의 그 무엇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즉, 모든 자연 존재들에서 생생한 개념이 존재하되 그것은 맹목적으로밖에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이 생생한 개념이 예술가에게서도 동일하게 작용한다면 예술가는 자연 일반과 다른 점이 아예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또한 예술가가 의식적으로 자신을 현실적인 것에 완전히 종속시켜 현실 존재를 그저 노예 같은 굴종적인 충실함으로 재현하고자 한다면 흉악망측한 것을 산출하기는 할지라도 어떠한 예술 작품도 산출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그림 독촉하지 말라고 할 때 그 말이 이렇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술가를 자꾸 이제 약간 이상적인 상태, 무의식적인 상태, 어떤 신적인 지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내 그림 왜 안 줘요? 이러면 이게 현실적인 존재로 탁 타락해 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흉악망측해지는 거예요. 흉악망측한 걸 산출하게 되는 심리 상태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환불해 주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전에. 자, 그러므로 예술가는 산물 또는 피조물로서의 자연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지만, 그러나 이는 자신을 창조적인 힘으로 고양하고 이 힘을 정신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예술가는 순수한 개념의 세계로 날아오르는 것이다. 예술가가 피조물의 세계를 떠난다고 해도 그것은 다시금 1000배의 이득을 얻어 이것을 되찾고 또 바로 이런 의미에서 자연으로 복귀하기 위함이다. 제가 이제 1000배만배 보답하겠다라는 것은 그런 좋은 그림이 나와야만 1000배만배 보답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재밌게도 200년 전에 쉘링이 여기 보면은 인간이 태양의 광이, 온전한 태양의 광이로서 그것을 예술 작품에 나타낼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죠. 이런 표현. 그리고 의식과 무의식이 결합되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그 생의 결여가 느껴지지 않는다, 작품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술가가 현실적인 것에 종속돼 버리면 흉악망측한 것을 산출하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술가가 이제 피조물의 세계를 떠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
철학적 개념적으로 뭘 표현할까라는 걸 고민하는 거죠. 그냥 피조물이 있는 거를 풍경화 정물화 그리는 수준이 아니라 그걸 떠나는 거죠. 떠났다가 내가 그래 난 눈동자의 우주를 그려야만이 이 어떤 지금까지 역사상 그 어떤 화가도 잡지 못한 바로 그 컨셉, 신의 지혜에 다다르는 그런 컨셉을 내가 표현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얻어가지고 다시 돌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1000배의 이득을 얻어서 복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동자에 또 이제 별 그리고 사물을 그리는 것 같죠. 하지만 저는 이미 거기서 1000배의 이득을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자, 사물이 4명 가운데 작용하되 형식과 형태를 통해 단지 상징적으로밖에 말해주지 않는 저 자연 정신을 예술가는 어쨌든 본받으려고 노력해야 하며 이 정신을 생생하게 모방하고 파악하는 한에서만 예술가는 자신에게 있는 진정한 것을 창조한 셈이 된다. 왜냐하면 실제로 작품, 즉 전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더 이상 형식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 다른 아름다운 다양한 형식들을 합성함으로써 생겨나는 작품들도 전혀 아름답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 작품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형식을 넘어선 것, 본질, 보편적인 것이요 내재하는 자연 정신의 눈빛이자 표현이다. 야, 이 쉘링 정말 대단하죠. 진정 작품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내재하는 자연 정신의 눈빛이자 표현이다. 이 쉘링과 고리들의 만남이 이게 역사적인 만남이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자, 이 이후에 쉘링이 진선미에 대해서 논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거는 아직 쉘링이 이제 철학이 발전할 때 플라톤을 비판하면서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을 보면 플라톤이 하늘을 가리키고 있고 이데아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이제 그런 헤겔 같은 좀 유물론적인 것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현실을 봐야 된다. 땅을 봐라. 아니다, 이데아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다시 그래서 이제 이 쉘링은 진선미에 대해서 플라톤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아요. 이 뒤에 그래서 내가 아예 그냥 캡처를 안 했는데 하지만 다시 플라톤적인 이데아로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양자역학의 시대인 거죠.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측정할 수 없지만 아인슈타인이 말했던처럼 이 귀신 같은 작용이 이 온 천지에 깔려 있는 그 세상을 물리학자들이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게 양자역학의 시대죠. 그래서 다시 플라톤의 이데아가 그 진정한 배경에 숨어 있는 빛, 숨어 있는 활동하는 지, 이 쉘링의 표현으로 활동적인 지 또는 비의, 무의식적 지의 비의 그 양자장을 만나버린 시대라는 겁니다. 지금이. 그래서 어쨌건 이 쉘링의 언어에서 온전한 태양의 광휘 아주 그냥 눈에 쏙 들어오던 저로서는 제가 그런 그림을 태양의 화가고 태양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페이지를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재밌죠? 진정 작품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내재하는 자연 정신의 눈빛이자 표현이다. 자, 눈과 태양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 페이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좋고요. 200년 전에 이 철학자들이 예술에 대해서 이런 고민을 했었다. 그런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늘 이런 고민을 하지 않으면 쉘링이 뭐라 그래요? 고민을 하지 않으면 흉악망측한 것을 산출하기는 할지라도 잘못하면 흉악망측한 작품을 산출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천배의 이득이 없다 이거죠. 천배의 이득이 없다. 그래서 이 과거의 예술가든 뭐 고호든 고리들이든 간에 바로 이런 참 고민을 많이 했고, 근데 고호는 그것을 기법적으로 풍경화를 그리면서 그런 어떤 활동적인 지를 기법적으로 담고자 노력을 했던 거죠. 그래서 보이는 풍경과 다른 거죠. 고호가 그림을 그리는 기법 자체가. 근데 근본적으로 이제 고리들로 넘어와서는 그것을 눈동자의 우주를 그림으로써 눈동자의 태양을 그림으로써 확실히 그 양자역학적인 개념을 현대적으로 이제 확실히 이렇게 진화해버린 이제 그런 상태인 것이죠. 써뉴.